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폭주 기관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안에서요, 탈옥수와 그를 쫓는 수사관이 벌이는 사투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는 시대에 기차 하나 못 세우다니. 30년 전 본 영화여서 세세한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생생한 건 그 광활한 알래스카 설원을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의 이미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스토리보다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이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평양을 출발한 건 팩트 맞습니다. 이후 어디를 경유해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 추정들만 무성하죠. 영화 속 대사를 이렇게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왜 기차를 타고 말리길 여정에 올랐는지. 미디어가 김정은 열차의 동선에 집중하는 동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사라졌습니다.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그렇게 썩 획기적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질 비핵화 협상의 의제들 말입니다. 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뭐 언제 도착하느냐 이거 먼저 좀 얘기를 하시죠. 뭐. 예, 오늘 늦은 오후 설과 네네. 내일 아침설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일단 뭐 그야말로 지금 남행열차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지난 23일 오후 5시 이 저녁 열차가 평양역을 출발을 했죠. 예. 텐진, 우한, 난징 거쳐서 이제 동당시에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유력한 것은 내일 아침에 차량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들어가서 지금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지금 이제 북한 매체들이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번 방문 과정에서 뭐 수행원들 중에 특히 이설주 여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죠. 예, 잘하면 이제 퍼스트 레디 간 외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북한이 정상국가로 한 단계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었는데 이번에 명단에는 없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휴일인 어제도 실무 협상은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핵화 스케줄, 리스트 플러스 다 해서 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예. 비건 특별대표의 표정으로 봐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마 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제도 사실 휴일이어서 하루 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만났었거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은 왜 로켓맨은 굳이 장거리 열차를 타고 갔을까요? 네. 그렇다고 로켓을 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김 위원장이 사실은 비행기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비행기로 여행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열차 여행을 굳이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좀 약간 세과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본인에게도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내 뒤에 중국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시위용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백두혈통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북한 매체들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열차 여행 부분을. 그래서 이 과거 이제 김일성 전 수석이랄지 김정일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은 열차 여행을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것, 우리 혈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김일성 전 주석이나 이 김정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변 안전 문제, 예, 이걸 좀 많이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네네. 네. 뭐 경호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자유한국당 국내 정치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전당대회 투표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3일에 이제 모바일 사전투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20.57%. 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요. 어제 또 현장 투표 실시를 했는데, 한 17,0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종 합산 투표율이 24.58%. 2017년 전당대회 당시에는 모바일 투표가 2.89%였거든요. 네네. 그때 비해서 조금 올해 좀 떨어진 겁니다. 현장 투표율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뭐 한 2%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당원들조차도 조금 이번 전당대회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5.18 망언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부 악재를 좀 잘 극복을 하는 게 좀 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전당대회 당일인 27일에 대의원 현장 투표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0%는 이제 오늘 내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예. 그걸 이제 반영해서 27일 전대 때 최종 개표 결과를 내놓는 거죠. 네네. 네. 며칠 남지 않았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3법 관련 이슈. 오늘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에듀파인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한 4시간 정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핵심은 역시 이제 교육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사립 유치원용 그 회계 시스템 네. 에듀파인 도입 반대고요. 국공립 유치원용 에듀파인의 메뉴가 12개인데 사립 유치원용 에듀파인은 필수 기능 5개만 지금 남겨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유총과 달리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측은 뭐 일단 에듀파인 도입 공식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런 속에 또 한유총은 그동안 해왔던 주장, 사유재산 인정 이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정부가 이걸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돈 더 달라. 이 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정부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금 부담을 더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뭐 교육부 쪽에서는 일단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수사에서 경찰 수사를 해야 하려면은 경찰이 들어와야 될 텐데 강남경찰서는 배제를 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지금 강남서하고 버닝썬 간의 이제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서울청 광역수사대 쪽에 지금 강남서가 수사하던 클럽 버닝썬 폭력 사건 그것도 지금 아예 이관을 다 시키기로 네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버닝썬 관련 기업에서 일하면서 경찰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에 예.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또 검찰이 기각을 시켰다 그래요. 네네. 그 배경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버닝썬이 입주해서 영업하던 그 르메르디앙 호텔 그 최모 씨가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또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최 씨 경우는 버닝썬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지분이 굉장히 높죠. 한 40% 예. 정도. 그리고 10억 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 운영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네네. 이런 분이 강남서에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네. 이것 또한 또 다른 유착이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굿캅, 배드캅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영화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내 국회 상황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죠.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됐던 1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2월 임시국회도 열리지도 못한 채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것은요. 2000년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 이후에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회가 이렇게 올스톱된 상황인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16번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2월 국회도 1월 국회는 또 릴레이 단식 하신다고 그렇게 됐고 2월 국회에서는 자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죠.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국회 발목 잡아놓고 또 결국은 온갖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국민들의 이 분노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3월 국회는 열어서 이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경계점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대표님께서도 뭐 단식을 통해서 얻어낸 이것이 결국엔 또 중간에 덜커덕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한치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뭐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5당 원내대표가 합의된 사항인데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네네. 저는 뭐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촛불 이후에 20대 국회가 받아 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생개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저렇게 그 사법농단 사법부에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문제제기도 상당히 있고 또 적폐청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와 같은 그 사법개혁 문제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뭐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께도 이렇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국회를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행태에 그냥 질질 끌려갈 수는 없지 않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자유한국당도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저렇게 국회가 지나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네네. 법률상 그럴 때 또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이 지정해준 권리이기 때문에요. 사법개혁, 민생개혁, 그리고 선거개혁이라고 하는 3대 주요 과제를 하나로 묶어서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뭐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 3대 과제를 해결을 하고 숙제를 마치고 국회를 종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지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셨고 네네. 바른미래당도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오신환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당의 입장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저렇게 버틴다면 나머지 4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 트랙으로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것입니다. 예. 국회가 그런 민주적인 의사일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당도 힘을 쓸 생각입니다. 예,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결국에는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결국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로 민주당과 야 3당이 다 뭉쳤을 때 가능하겠다라는 숫자가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이탈하는 의원이 있다면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께서 그런 의지를 얘기를 하셨고, 네네.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미 당 안에서 그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예.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께서 사실 저와 같이 단식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20대 국회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손 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면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저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네네. 또 오신환 총장이 그런 의지를 일정 부분 얼마 전에 밝힌 것이죠. 예. 네. 저기 대표님 그러면은요 이 같은 일정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것은 언제쯤 봐야 될까요? 3월 초? 3월 중순이 예.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일정상 놓고 본다면요. 예.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총선 13개월 전에 그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3월 한 15일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3당과의 공조는 확고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뺀 야3당은 얼마 전에 구인회동을 통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했고요. 민주당은 당대표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27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15일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 패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국회가 한 발도 못 나가게 이렇게 발목 잡아놓는 이런 행태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네네. 아니면 국회와 국민들에게 패싱 당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에서 판단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슈를 다른 걸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한국당 전당대회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뭐 실질적으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뭐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건 뭐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가짜 뉴스에 기대서 태극기 부대 환심 좀 사가지고 당대표에 이기는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미 그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극우보수 단체 대표 변희재 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 판가름이 난 일입니다. 역으로 이 변희재 씨가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헌법적인 발언,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정말 자유한국당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조차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 공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사실 그 대표께서는 국회 그 탄핵 소추 의원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탄핵 당시에. 자, 네네. 이 같은 그 황교안 후보의 발언을 좀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뭐 사과는 당연하고요. 네네. 사과의 구체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5.18 망원 책임자들에 대한 제명권이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그 황교안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대표가 되면 취임일성으로 내가 이기려고 망언을 했지만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그리고 그 증표로 김진태 후보 등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당으로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네. 그렇지 않게 된다면 1등을 하고도 김진태 후보에게 지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공인의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홍원 전 총리도 최근에 그 특강 자리에서 탄핵의 절차 순서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법조인,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수 혁신의 기치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 스스로가 그렇게 보수 혁신을 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로 회귀해서 딱 그만큼의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 이런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뭐 하물며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지포당, 집권 포기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집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극우 보수 세력, 태극기 부대만큼의 지지로 그냥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나 유지하는 이런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1야당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집권당에 대한 연관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30의원이 20대 남성층 지지가 여성에 비해서 낮은 이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라 집권정당입니다. 역대 최악의 불평등 양극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청년층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네네. 사실 이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이 청년층들이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민주당식으로 교육하면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년 전 대통령 탄핵을 견인했던 주축이 바로 20대 청년들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이렇게 내 삶을 바꿔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좀 무겁게 받아안고 절박하게 개혁에 나서는 것이 도리이지 그 현상을 놓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분석을 자꾸 내놓는 거 이것은 정말 집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그 이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의당 차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 주신다면요. 지금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뭐 실업 그리고 위험에 청년하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정말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삶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치 앞도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 기대가 실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지금 엄청난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사실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럴 때 국민들이 준 세금을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투입하면서 삶의 조건을 바꿔나가는 일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좀 확인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낸시 펠로시 의장 발언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지적했던 의원도 계셨고요. 언론에 보도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 남한의 비무장화된 문제에 대한 발언의 여지였는데 관련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당시에 그 의원들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얘기를 할 때 사실 녹음은 없습니다. 다 기억에 의존을 하는 것인데 그 네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 비핵화는 비무장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즉 무장은 해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ICBM과 같은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핵 능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무장화에 대한 주어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앞뒤 문장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고 사실 그 통역을 하시는 분께도 비무장화의 주어가 없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펠로시 의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백승주 의원님께서 나만의 비무장하냐라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좀 혼선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제가 그날 인터뷰를 봤을 때는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결국은 나만의 비무장하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이야기를 본인이 언론에다가 흘린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네네. 내가 그것을 언론에다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남한은 하나의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가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네. 또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그 군사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앞뒤 맥락상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남한의 비무장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3.1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절 한번 상징하는 인물 유관순 열사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그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3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광고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3.1절 나흘 남았습니다. 100주년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가장 큰 함성과 횃불로 상징되는 3.1절입니다. 인물은 유관순 열사를 상징적인 인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독립의 공로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서훈 등급이요. 3등급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시는 부산대 심옥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1운동 100주년 맞아서요.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런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3등급에 있는 이 서훈을 2등급 또는 1등급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일부 국민들은 또 다시 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저희가 서훈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1962년도부터는 지급이 같이 추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등급인 경우에는 한 30여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인 경우에는 한 93분 정도가 추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장의 그 남자연 내부기사가 유일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3등급의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지금 같이 인정을 받고 있죠. 교수님, 그런데, 참고로 1등급, 네네. 2등급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죠? 1등급인 경우에는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승만 안창호 선생님이 한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등급인 경우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동영 선생님이 2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1등급 30명, 2등급 93명, 그러면은 이제 3등급부터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에서 이제 123번째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3등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부에서는 또 여성 부분을 너무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동급으로 1급이 될 수가 있나 네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시각이신지요? 네, 그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번 살펴보면
서훈 기준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수감되어져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1년, 3년, 5년, 8년 이렇게 수감되어졌던 사람들을 보고 등급을 또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성들인 경우에는 1년 정도 수감이 되어지더라도 선고문을 심각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네. 나오셨을 때 불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감되어져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그렇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들인 경우에는. 네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시고 이래 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 가운데 여성의 수가 상당히 적죠? 그렇죠.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서훈을 받으신 여성 독립운동가 수는 357명입니다. 예. 전체에 비하면은 2% 조금 되는 정도 수치죠. 네네. 물론 2013년도 제가 전체 현황을 발표하고 했을 때 비하면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이 등급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예. 평생 했던 부분을. 그렇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1등급인 여성이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바로 장개석 전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품격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국내분이 아닌 해외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기존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서훈을 부여하는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다시 재평가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네. 그리고 기준도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란 단어를 영어에서 히스토리 말고 헐스토리라는 식으로 우리가 명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얼마 전에 영화 한거 시사회에 초대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오면서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8번 방의 여성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4분 정도가 개성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이제 개성 호스톤 여학교 출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호스톤 여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보면 교사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윤희 선생님, 또 권혜라 선생님, 네네. 그다음 신관빈 선생님, 또 신명철 선생님 다 같이 움직였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명철 선생님은 장애였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네, 앞을 못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네네.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는 또 주의 있게 보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안 나오셨구나 하고 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신명철 선생님은 장애인이셨는데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특별하게 감시를 안 할 것이다. 예,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항일운동을 투쟁하는 바로 적기에 뛰어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시죠. 장애라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더 활용을 네네. 해갖고서는 좀 싸웠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시군요. 네네. 이분 외에도 사실은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또 일본 감시로부터 좀 소홀하게 되어져서 뛰셨던 분들이 더러 이제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하, 예. 자, 그런데 이게 여성이라는 또 다른 핸디캡을 갖고도 있지만 분단, 이념의 문제랑 연결돼서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조금 약간 바꿔서 한번 본다면 네네. 지금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출생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60% 정도가 이북 지역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아닌 3.1 운동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당시는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3.1 운동 100주년을 이번에 맞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좀 통합, 그리고 민족,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부분은 사실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그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는 여성을 또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본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페미니즘 바람이 불면서 다들 또 다시 이렇게 왜 남성 여성을 구분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당연히 선양해야 될 분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 너무 남녀 구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치중해서 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